안녕하세요. 닉스TV의 닉입니다. 오늘은 디프레셔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디프레셔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감압을 시켜주는 겁니다. 압력을 낮춰주는 거예요. 어떤 용기에서. 그래서 디프레셔링은 화학공학과 전공한 학생이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돼서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실무에 가면은 수행해야 될 어떤 계산인데요. PSV 캘큘레이션이랑 같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이런 가스 플랜트를 뭔가를 이제 개념적으로 딱 어떤 가스의 어떤 이런 상 변화라든지 온도 압력 관련돼서는 이 부탄가스통 있잖아요. 부탄가스통, 우리 흔히 부탄가스통이라고 하죠. 우리 놀러 가면은 왜 버너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부탄가스통, 우리가 요거만 떠올리면은 모든 가스 플랜트의 어떤 가스의 어떤 성질, 대부분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어떤 내추럴 가스 성질은 다 이걸로 그냥 개념적으로 딱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탄가스통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안에 보면은 이렇게 리퀴드가 차 있죠. 액화가 돼가지고 부탄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새 거 사면은 이제 흔들어 보면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면 쓸수록 이 리퀴파이드 된 부탄, 뭐 프로판이 이제 베이퍼라이징 되면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건데, 저 어렸을 때는 근데 예전에 날라리 형 언니들 보면은 이 부탄가스를 많이 마셨어요. 부탄가스를. 그럼 이제 환각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부탄가스도 많이 마시고 본드도 많이 흡입했죠. 이거를 왜 이렇게 흡입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갖고 뭐 부탄가스 마시다가 담배 펴가지고 뭐 화재 일어났다, 폭발했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뉴스가 거의 없죠. 근데 예전에는 왜 이렇게 부탄가스를 많이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부탄가스도 많이 마시고 본드도 많이 마시고 그만큼 되게 힘들었다는 건가? 예전 우리 날라리 형 오빠들, 제가 보기엔 한 70년대 생들이 많이 마시지 않았을까. 제가 80년대 초반이니까 70년대, 뭐 60년대? 아니야, 70년대 생분들이 부탄가스를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본드도 많이 마시고, 그때는 뭐 폭주족도 많았죠. 요즘엔 폭주족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이렇게 환각 상태를 이런 걸 마셨는지 어쨌든 얘기가 삼천포로 샜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부탄가스통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어떤 가스에 있어서 그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볼륨이 컨스턴트하죠. 우리 화학공학과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P분의 nRT 해가지고 이 뭐든지 우리 플랜트는 볼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륨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V가 컨스턴트하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소코릭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의 어떤 디프레셔링은 기본은 아이소코릭 프로세스입니다. 이거 아이소코릭은 이제 볼륨이 컨스턴트 한다는 건데 한국어로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부피 공정인가요? 어쨌든 이거는 한번 한글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아이소코릭 공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낮아져가지고 막 물방울 이렇게 막 맺히죠. 온도가 낮아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압력이 떨어지면 PV는 nRT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R 맞나요? T 오고 뭐 이거 이렇게 되죠. 이건 이제 고정인 거죠. 고정해가지고 뭐 T2, P2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지면 온도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떨어지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부탄가스통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은 쉽게 좀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디프레셔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세이프티예요. 세이프티.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레셔 베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이 날 수도 있겠죠. 불이 난 상태에서 압력이 꽉 차 있어 봐요. 그럼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뭐 리크가 돼가지고 안에 가스가 새면은 이제 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고 하니까, 근데 불이 났다 하면 이제 압력을 빼주는 거죠. 아니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쿠쿠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쿠쿠거든요. 쿠쿠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쿠쿠 같은 이제 압력 프레셔 베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쿠쿠에서 밥을 다 하면은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증기가 배출됩니다 하고 증기를 배출시키잖아요. 이 증기를 배출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디프레셔링입니다. 디프레셔링. 그럼 디프레셔링을 왜 하냐? 밥을 먹기 위해서인 거죠. 이걸 뚜껑을 열기 전에 압력을 빼야 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그것처럼 뭔가를 이제 여기를 메인터넌스를 한다, 안에 뭐 인스펙션을 한다든지, 그럼 일단 이걸 압력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뺀 다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이유이기도 해요. 디프레셔링이 압력을 빼야 되니까. 뭐 세이프티인 목적도 있고, 그리고 어떤 메인터넌스 관련해서 디프레셔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디프레셔링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왜 해야 되냐, 또 어떤 설계적으로
이제 이걸 공장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쿠쿠, 이거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쿠쿠를 우리가 프레셔 베슬이라고 보고 여러 이제 쿠쿠 프레셔 베슬이 있겠죠. 그러면 각 프레셔 베슬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증기가 배출됩니다 하고 이제 이 밸브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통상 PSV 프레셔 세이프티 밸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프레셔 세이프티 밸브는 압력이 어느 이상 못 넘어가게, 압력이 어느 이상 되면은 이 프레셔 세이프티 밸브가 열려가지고 그 증기가 배출되는 거예요. 베이퍼가, 가스가. 그래서 PSV가 설치된 뭐 아스메 코드에 따라서 제작된 베셀은 거의 다가 PSV를 가지고 있는데, 뭐 PSV 때문에 압력이 더 높아지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압력이 높아지면 이 PSV가 열려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가스가 새어 나가니까 압력이 높아질 수 없는 거죠. 어떤 그 포인트 위에서는. 그래서 보면 공장에서 보면은 이런 PSV가 다 있습니다. PSV가 다 있어가지고 어떤 이 헤더, 이걸 이제 플레어 헤더라고 하는데, 헤더, 이 큰 파이프 라인에 다 이렇게 꽂힙니다. 꽂혀서 어디로 가냐? 이 플레어 스택으로 가는 거예요. 스택. 우리가 이제 이걸 태워버리죠. 우리 이제 공장 보면은 굴뚝에서 막 불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를 태우는 거 없이 그냥 밖으로 내버리면은 이게 뭐 깔아 앉을 수도 있고 뭐 이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프레셔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라인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걸 라인도 사야 되는 거잖아요. 파이프 라인을. 그럼 몇 인치짜리 사야 되냐? 이런 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라인 사이즈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프레셔링을 뭐 라인 사이징 하기 위한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디프레셔링을 해가지고 이 디프레셔링이 거버닝이다 라고 하면은 이 디프레셔링 플로우 레이트 가지고 이 사이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레어 스택도 이 캐파시티가 있겠죠. 너무 많은 디프레셔링이 일어나가지고 이 캐파가 뭐 커버를 못한다, 그럼 문제겠죠. 그래서 처음 플랜트를 설계를 할 때 모든 이런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가장 큰 케이스를 해가지고 이 헤더를 사이징하고 이 플레어 스택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플로우 레이트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디프레셔링을 해가지고 플레어 로드라고 하거든요. 플로우 레이트.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이 라인 사이징도 있고, 여기 이제 RO라고 리스트릭션 오리피스라고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이에 이렇게 오리피스 구멍 뚫린 걸 이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왜 유체는 플루이드의 이제 흐르는 속도는 소닉 벨로시티를 넘을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음속을 돌파할 수가 없어요. 뭐 비행기가 아닌 이상 이런 뭐 물 흐름이 있다. 물 흐름은 절대 그 물 안에서의 그 소닉 벨로시티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유속은.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벨로시티를 제한을 해준 겁니다. 벨로시티를 제한한다는 거는 플로우 레이트를 제한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항상 이제 리스트릭션 오리피스를 껴가지고 이 플로우 레이트이 너무 확 나가지 않게 이제 유량을 제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디프레셔링을 캘큘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MDMT. MDMT는 미니멈 디자인 메탈 템퍼러처거든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쓸 때 이런 압력 프레셔 베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 하이트가 10m고 아이디가 뭐 1m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데이터 시트를 써야지 뭐 이거를 살 수가 있겠죠. 이 베셀을 어떤 베셀 제작업체한테. 그러면 이제 뭐 디자인 컨디션에 대해 주는 거죠. 뭐 템퍼러처는 100도씨까지 견뎌야 되고 압력은 50바까지 견뎌야 돼 라고 하는데, 이제 미니멈 템퍼러처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미니멈 템퍼러처가 뭐 만약에 마이너스 10도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맥시멈은 100도고 미니멈은 뭐 마이너스 10도, 그리고 압력도 맥시멈은 50바, 뭐 미니멈은 풀 베큐움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압력이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1atm이 걸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적어주는데, 과연 이제 이 미니멈 템퍼처를 적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적어줄 거냐, 이제 시키는 거예요. 이제 뭐 차장님이라든지 부장님이 야 닉대리 이거 데이터 시트 작성해 라고 이제 딱 던져주겠죠. 그럼 뭐 맥시멈 템퍼처는 알겠어. 뭐 맥시멈 오퍼레이팅 템퍼처 플러스 뭐 15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필라소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니멈 템퍼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해야 돼?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 메탈 템퍼처를 정하기 위해서 이 디프레셔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디프레셔링 할 때 아까 온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 부탄가스야 조그마고 얼마 안 되니까 온도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지만, 이게 볼륨이 크고 그리고 압력이 높으면은 이게 뭐 마이너스 뭐 20도 이렇게 넘기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베셀도 이거를 견딜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이제 온도를 마이너스 몇 도까지 떨어지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프레셔링을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제가 한번 나타내 봤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프레셔 베슬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압력은 디자인 프레셔는 50바예요. 디자인 프레셔는 50바로 디자인한 거예요. 50바로 넘길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는 PSV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셋이 50바예요. 50바 게이지.
그래서 이 압력이 50바가 넘어가면 여기 이제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스프링이 이제 수축이 됩니다. 50바 넘어가면 수축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플레어 스테이로 가가지고 가스가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셀로 하여금 50바 이상으로 안 되게끔 해준 역할을 하는 게 PSV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이게 가스 인렛 라인이고, 인렛 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위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안에 뭐 리퀴드가 좀 섞여 있으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져서 리퀴드는 밑으로 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 인렛이랑 가스 아웃렛, 리퀴드 아웃렛에 SDV라고 셧다운 밸브입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확 닫아주는 거예요. 뭐 이머전시가 됐든지 아니면 메인터넌스가 됐든지. 그래서 이걸 아이솔레이션 시켜주는 건데, 인렛에도 SDV가 있고 가스 아웃렛에도 SDV가 있고, 우리 리퀴드도 이제 잠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리퀴드 아웃렛에도 SDV가 있어요. 셧다운 밸브가. 그랬고 이거는 이제 블로우다운 밸브입니다. 블로우다운이라는 건 이제 디프레셔링 시켜주는 거예요. 이 플레어 스택으로. 그러면 보통은 컨트롤 룸에 이머전시 버튼이라고 해가지고 이 버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막 오퍼레이팅이 되는 와중에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이제 인렛이 딱 닫힙니다. 닫히고 아웃렛도 닫혀요. 그리고 여기도 닫혀. 그러면 이제 볼륨이 아이솔레이션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BDV는 항상 닫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이 세 개의 밸브는 닫히고 이 BDV만, 이 블로우다운 밸브만 확 열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50바 돼 있던 게 이쪽으로 빠지면서 압력이 쭉 떨어지겠죠. 뭐 50바, 40바, 30바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디프레셔링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거는 이머전시가 될 수도 있는데 뭐 메인터넌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소코릭 프로세스예요. 이 볼륨이 딱 정해져 있죠. 변하지가 않죠. 이 파이프 볼륨이랑 나가는 요 밸브까지 파이프 볼륨이랑 여기 볼륨이랑 여기 베슬의 볼륨이 딱 정해져 있죠. 그 상태에서 그냥 이 압력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소코릭 공정은 이 볼륨이 컨스턴트 하기 때문에 이 가스가 하는 워크가 일이 제로다. 왜냐면 볼륨에 그 부피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이소코릭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소코릭 프로세스고, 그럼 디프레셔링 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파이어일 때, 불이 났을 때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디아바틱은 이제 힛 인풋이랑 아웃풋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거의 다가 이제 아이소코릭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제너럴하게 아이소코릭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요 자체가 디프레싱 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아이소코릭인데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파이어 케이스는 왜 하냐? 여기에 이 라인을 사이징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이 배출되는 플로우 레이시 많은 케이스를 정해야 되겠죠. 그 케이스는 거의 파이어 케이스입니다. 파이어 케이스고, 이 아디아바틱이라든지 아이소코릭 공정은 MD, MT 얼마나 이 베셀이 온도가 떨어질 것이냐,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정하는 게 아디아바틱이랑 아이소코릭 프로세스 요거 케이스고, 이 파이어 케이스는 요 리스트릭션 오리피스 사이징 할 때, 그리고 이 라인 사이징, 플레어 스택 로드 체크할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로 파이어 케이스일 때 디프레셔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불이 확 났습니다. 이렇게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은 불났다 하고 이제 이머시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클로즈가 되고, 요것도 클로즈가 되고, 요것도 클로즈가 된 상태에서 요것만 이제 오픈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바 됐던 게 불나면 이제 막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압력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확 열어주면 이쪽으로 이제 가스가 빠져나가서 이제 플레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플로우 레이스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제 우리가 이제 리퀴드가 여기에 차 있겠죠. 여기는 예를 들면 우리 부탄가스처럼 리커파이드 된 내추럴 가스가 있겠죠. 컨덴세이트가. 그럼 이게 불이 나면은 베이퍼라이징이 되겠죠. 그럼 그 베이퍼라이징 하는 거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PI 오일이라는 이제 그 스탠다드가 있는데, 미국 스탠다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불이 났을 때 힛 인풋을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힛 인풋을 구하는 이퀘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요 웨티드 스페이스 있잖아요. 요 스페이스에 이제 열이 인풋이 되겠죠. 그거에 따라서 얼만큼 베이퍼라이징이 될 거냐 하는 거가 이제 이퀘이션이 있는데, 요 힛 인풋을 구하는 이제 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젖은 웨티드 에어리어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힛 인풋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BTU per hour의 유닛으로 우리가 이제 힛 인풋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킬로와트죠, 이거는. 어쨌든 이제 BTU per hour고, 그럼 우리 이 리퀴드에 레이턴트 힛, 자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베이퍼라이징 할 때 필요한 열량. 그럼 이제 레이턴트 힛은 단위가 BTU per 파운드겠죠. 그래서 이 1파운드가 베이퍼라이징 되는데 필요한 힛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 인풋을 레이턴트 힛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없어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베이퍼라이징 되는 플로우 레이트를 파운드 퍼 아워 해가지고
매스 플로레이스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고 요거를 사용해서 이제 하이시스라는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통상 보면 이제 50바에서 이거의 50% 25바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15분 동안 50바에서 25바로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이게 뭐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건 API에 보면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15분 동안 뭐 셋 프레셔, 디자인 프레셔에서 그거의 반으로 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RO 사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 플로렛을 딱 정하는 거예요. 피크 플로렛. 그래서 피크 플로렛 가장 피크, 이게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은 압력이 떨어지면서 플로렛도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가장 피크 플로렛을 구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이제 플라스틱도 디자인을 하고 요 라인 사이징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어 케이스는 요 라인 사이징이라든지 플레어 로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파이어 케이스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아디아바틱 케이스. 이제 아디아바틱이라는 건 노 히트 인풋이 없다는 거죠. 인풋 아웃풋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디아바틱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MDMT, 우리 베셀의 미니멈 디자인 메탈 템퍼러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이게 오퍼레이팅이 온도가 60도예요. 60 디그리 셀시어스. 그리고 뭐 이제 프레셔는 어떤 상황에서 어브노멀 상황이 돼가지고 온도는 오퍼레이팅인데 압력이 확 올라간 거예요. 50바까지. 50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요 인넷 클로즈 되고 이게 확 열리겠죠. 열리면 우리가 아까 파이어 케이스에서 RO를 이제 사이징을 했는데, 이 사이징한 이 홀에 오리피스에 뭐 아이디가 있겠죠. 아이디가 뭐 6, 예를 들어 6mm다. 요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압력이 50바에서 ATM 다 떨어지면 ATM이 되겠죠. ATM 되는데 몇 도까지 떨어지느냐, 요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이시스로 해서 시간이 가미된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이제 포함된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 온도를 얼마큼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그나마 이제 온도가 좀 높죠. 60도. 압력이 높은데 그나마 오퍼레이팅이 높으니까 60도에서 뭐 떨어져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압력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디아바틱 때 뭐 구한 게 마이너스 20도까지 떨어진다는 거 알았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20도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돼요. 아이소코릭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어떤 케이스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메인터넌스 할 때도 있죠. 우리 쿠쿠를 열 때도 압력을 다 빼고 이제 열고 뭐 밥을 먹던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메인터넌스 하려면 압력을 이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셧다운 시켰어요. 셧다운 시키는데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템퍼러처가 뭐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스펙을 보면은 4도씨가 미니멈 앰비언트 템퍼러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온도가 겨울에는 4도씨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메인터넌스 하려고 압력이 50바였어요. 50바에 60도 씌웠습니다. 50바에 60도 씌웠고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잠갔어요. 다 잠갔어. 잠그면 이제 이 상태에서 60도가 시간이 지나면은 4도까지 떨어지겠죠. 왜냐면 바깥 온도가 4도씨니까 뭐 오래 뭐 놔둘 수도 있겠죠. 오래 뭐 일부러 놔두는 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럼 60도에서 4도씨까지 떨어지겠죠. 온도가.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압력도 떨어진다는 거죠. 왜? 아이소코릭 공정이니까. PV는 NRT 해가지고 이 V가 고정이잖아요. NR도 고정이고. 그럼 만약에 온도가 60도씨가 4도씨로 떨어졌어. 50바에서. 이 바깥의 온도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60도씨에서 4도씨가 됐습니다. 그럼 압력도 50바에서 몇 바로 떨어지겠죠. 뭐 한 30바 이렇게 떨어지겠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몇 바로 떨어질 건지. 그러면 이제 4도씨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30바까지 떨어져요. 요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알아냈어.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블로우다운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메인터넌스 하려면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60도에서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4도씨에서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온도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4도씨일 때 떨어지는 걸 계산해 보니까 뭐 마이너스 29도씨가 나왔어. 이제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데이터시트에 요 온도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프레셔링을 왜 해야 되는지에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가 항상 우리가 돈을 따져야 된다고 했죠. 프로세스 엔지니어도 돈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9도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뭐냐? 만약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뭐 계산해보니까 뭐 마이너스 뭐 35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엔지니어는 그냥 뭐 마이너스 35도 이렇게 뭐 적어주겠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잘 모른다. 그럼 마이너스 35도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메케니컬 팀에서 야 이거 마이너스 35도 하면은 우리 이제 이게 아스메 코드거든요. 아스메 이제 프레셔 베셀을 디자인할 때 아스메 섹션 8 디비전 1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온도가 만약에 마이너스 35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베셀을 제작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 카본 스틸이 이렇게 있겠죠. 요 플레이트를 사가지고 이걸 돌돌돌 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사가지고 요거를 롤링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용접해가지고 이런 동그란 베셀을 만드는 건데 마이너스 35도 어떤 온도가 이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샤르피 임팩트 테스트라고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아스메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샘플 해가지고 우리 임팩트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샤르피 이게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로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딱 임팩트를 딱 주는 겁니다. 주면은 요게 뭐 이 높이에 왔던 게 요 높이에 오겠죠. 높이 차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는 이 위치 에너지의 감소는 이거 여기에 흡수가 됐겠죠.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충격 에너지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임팩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임팩트 테스트가 엄청 비쌉니다. 그럼 이 임팩트 테스트를 이그잼트 뭐라고 하죠? 이 피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아스메 섹션 8 디비전 1에 보면은 UG-20F 요 항목에 보면은 뭐 여러 항목이 있는데 마이너스 29도 보다 이제 높을 때는 뭐 필요가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마이너스 29도. 그래서 이제 보통을 보면은 마이너스 29도로 딱 적어줍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아스메 코드에 마이너스 29도 이상이면은 임팩트 테스트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마이너스 35도를 얻었어. 그러면 이제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걸 줄여야 돼. 마이너스 높여야 돼. 그럼 이거를 뭐 거짓말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저는 뭐 이제 이거를 이제 엔지니어링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엔지니어링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뭐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근거 이씨 테크니컬 어떤 계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간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뭔가 디테일하게 더 계산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마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4도씨에서 떨어지는 온도를 구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35도씨를 우리가 얻었어. 근데 이때 우리가 만약에 4도씨까지는 이제 4도씨 밑으로 떨어지겠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 히시 인풋이 되는 거예요. 로스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은 밖에 기온은 4도씨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10도씨로 떨어졌다. 그러면 밖에가 더 높으니까 이제 히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개인이 있겠죠. 밖으로부터.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뭐 밖에가 기온이 4도씨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주고 뭐 인슐레이션 티크니스라든지 메탈 티크니스도 고려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35도에서 마이너스 뭐 28도로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혀 뜬금없는 어떤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걸 다 고려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액츄얼하게 따지면은 밖에 온도가 4도씨지만 이제 이게 온도가 더 낮아지면 밖에 온도로 인해서 히팅이 될 수 있다. 응?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35도에서 마이너스 뭐 30도까지 줄였어. 아 근데 1도가 아직 뭐라 마이너스 1도를 더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까지 이제 고려를 하냐면은 이렇게 베셀이 있다고 할게요. 베셀이 있고 이건 이제 두께 엄청 두껍겠죠. 뭐 50mm 뭐 이렇게 압력이 높으면 이게 두껍기 때문에. 그럼 안에 이제 유체가 있겠죠. 뭐 유체가 있어요. 그럼 유체 온도가 마이너스 30도라는 걸 알았어요. 마이너스 30도야. 그러면 이 유체는 마이너스 30도라도 예를 들면 이 메탈의 템퍼러처는 마이너스 30도보다는 높다는 거죠. 마이너스 29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제 필름이 형성이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유체예요. 이 유체고 이게 이제 메탈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0도라도 이 필름에 따라서 이제 온도 곡선을 그려보면은 뭐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메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온도가 이렇게 돼서 4도씨 마이너스 30도씨. 그래서 이게 이제 메탈이라고 하면은 이제 유체 온도는 마이너스 30도인데 메탈의 온도는 여기의 온도는 마이너스 29도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9도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누가 이제 막 설명, 야, 왜 마이너스 30도인데 왜 마이너스 29도로 적었어? 그러면 하시스로 계산해보니까 이 유체 온도는 마이너스 30도지만 이 메탈의 온도 여기는 그거보다 낮다. 그거보다 높다.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29도로 해가지고 우리는 임팩트 테스트, 샤르피 임팩트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스멜을 이제 보면은 이런 그룹이 있고 ABCD 그룹이 있고, 이건 이제 띠크니스예요. 이 베셀의 띠크니스. 띠크니스 이거는 지금 인치인데 뭐 예를 들어 뭐 이건 이제 1인치.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0도고 29도고 두께가 이렇게 왔어. 요 부분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D 그룹인데 요 위에 왔다. 그러면 이제 샤르피 임팩트 테스트가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그럼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이제 코스틀리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